매체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인물이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사실 이미 오래전에 단독 특종을 발굴해내신 분이 있대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 당시에 날아다녔다는 이동관 기자님. 예, 어떤 기자였는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이제 이 기자인데요. 사실 이제 이 기자인데요. 사회부 기자 시절에 제보를 받고 유관순 열사가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숨어 있었다는 독을 가서 취재해서 그 스토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냐면은 사실은 그 유관순 열사의 행적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체포됐었던 그 상황에 대한 증언 이게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때 고증을 이렇게 종행을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재당숙인데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때 9살이었는데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 독에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거기 숨은 거예요. 근데 끌어내려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일본 현병을 때렸는데 뺨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거의 반나절 동안 거의 혼절을 하고 있었을 정도였대요. 그 뒤에 어쨌건 이제 끌려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이신애라고 유명하신 이분도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같은 방에서 같이 또 모의를 해서 3.1운동 1주년 기념 그 시위를 옥중에서 벌인 거예요. 그분이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독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 네. 그거를 당시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님이 또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딱 맞춰보니까 100%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미인이었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은 고문을 당해서 얼굴이 분 거였지요. 근데 참 그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의 그 기록이 없잖아요. 참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는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해방 때까지는 우리 국민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이제 발굴이 돼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흔적 같은 게 남아 있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유관순 열사의 2심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어요. 3.1운동이 있은 2개월 후에 1심에서 6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렸는데 이 사건에서 11명이 피고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판결문에 그 범죄 이유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앞에.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 11명의 판결문만 봐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아우네 장터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기록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독립 역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묻혀왔던 여성 독립운동가 역사 발굴을 강조한 바가 있고 이번에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최고 등급인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운했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런 재평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들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역사라는 건 항상 그 시대 변화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더구나 우리 유관순 그 열사는 어쨌든 3.1운동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도 공적이지만 최고 등급의 서운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다만 이제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하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지금으로 치면은 수백억이 되는 돈을 갖고 간도에 가서 독립운동하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분들도 사실은 지금 3등급이시거든요. 같은. 아이고야. 그러니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재평가하고 재검토하고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관순 열사의 어떤 그 서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으리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유관순 열사 외에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렇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파묻혀져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우선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기준인데 이제 예.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좀 관료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안중근, 윤봉길, 그다음에 김구 선생, 그다음에 유관순이거든요. 근데 3등급인데 실제로 뭐냐면 친일파들 중에서 더 높은 걸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뭘 더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님이 지금 만세운동하다가 칼에 맞아 돌아가셨고 본인은 징역 살다가 그다음에 또 감옥 안에서도 만세운동하다 결국 고문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라를 위해서 뭘 더 하냔 말이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준이라는 건 어차피 또 있어야 되니까 세웠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 국민들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서운을 하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어떤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 기자의 말도 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 시비라고 나와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독립 유공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1등급을 그냥 해주면 좋은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기여한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상당히 그 형평의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아까 뭐 이혜영 선생도 3등급이라고 그러셨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1등급은 다른 그 유공자들과의 형평의 문제에서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충분히. 지금 1등급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하되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 아직까지 우리가 미처 그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시급하다는 거죠. 요번에 물론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또 소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참 고무적인데 그 시대에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남성들이 한 독립운동과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죠. 네, 네. 그 계기로 더 많은 공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유관순 열사의 대한민국장 서훈과 함께 최근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외부자들 중에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여성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에 연재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그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조직을 해요. 네. 그냥 아침부터 점심 밤까지 야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묘사가 된 걸 보면은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들이 지금 사실 발굴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암살 속에서 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예. 그 역 안호균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그 남자연 의사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60세의 나이에 일본군 군사령관 암살을 기도했고요. 또 국제연맹에 우리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혈서를 쓰는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을 편지 동봉해서 보냈다고. 굉장히 열렬한 분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여성 독립운동가를 물어보신다면 뭐니 해도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저의 이상형 고혜신. 양반 자제로 태어났는데 불꽃처럼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들었잖아요. 남장을 하고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네. 이제 여성 의병대를 만들어가지고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2세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이분이 그 아들한테 쓴 편지 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김구 선생 어머니 그 광락원 여사 같은 분도 정말로 훌륭하신 민족의 어머니다. 항상 나의 아들이 되지 말고 그 대한민국의 아들이 되어라.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돈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 돈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돈으로 권총을 2자루 사가지고 아이고 걸려주면서 이거로 독립운동해라. 내가 지금 이 와중에 그 생일상 받게 됐냐.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또 우리가 있는 거죠. 자식을 낳아본 부모 입장이라면은 다 알겠지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련의 저항이랄까요? 이러한 그 행동을 하고 또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예. 네. 그동안에 이제 흔히 그렇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결국 히즈 스토리냐, 남자들의 얘기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망각됐던 헐 스토리 이걸 이제 복구해야지 제대로 된 의미의 역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 아주 특히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놀랬거든요. 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말 신분, 고하, 귀천 이걸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딱 하나 유관순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 이 유관순 판결문에도 보면요. 11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인데 신씨라고만 나와요. 저게 없지. 옛날에는 또 이런 게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뭐, 그치. 그 묘비 봐도 뭐 머씨 이렇게만 돼 있지 이름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기가 어렵고. 참 슬픈 역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하자면 뒤에서 옥바라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후방 지원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고요. 직접 투쟁, 무장 봉기를 하고 또 사살하고 이러면서 순국하게 되는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이팔 독립선언문을 주도하여 쓴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기생 독립단 말씀하셨잖아요. 강압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시빅 소사이티라고 해서 시민사회라는 게 필요한데 그 시민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는데 기생들이 이제 그 단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천대받고 또 멸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주하면 우리가 논계를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성 기생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태극기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서대문 형무소의 8번 방 거기에 그 옥고를 치르는 여성 중에는 독립운동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고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자기가 그 받은 콩밥 그거를 놔뒀다가 그 산모에게 주고 뭐 그런 진짜 피눈물 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념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타자화된 거잖아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은 아예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는 게 오늘날과 같으면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념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가장 일제랑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념이 뭐냐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사회주의 운동을 선택을 했던 거고 베트남 전쟁만 해도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기보다도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민족해방 전쟁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 단죄되다 보니까 그 사회주의 계열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은 완전히 망각되고요. 또 상당 부분은 뭐냐 북한에서는 또다시 그 사람들 배반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서도 고아가 되고 북한에서도 고아가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김원봉 선생이 대표적이죠. 예,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감옥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배반당했죠. 배반당하고. 이념을 쫓아서 북한을 사회주의로 오판하고 올라가서 배반당한 케이스가 거의 뭐 100%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지금도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알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북한이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도 그 기차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 저는 전제군주 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들을 이념으로 재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때마다 이념 그 지형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를 또 새로 규정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그 어떤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념적 잣대를 그 갖다 대는 그건 상당히 무지한 일이죠.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을 저희가 좀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독립운동사 전체를 놓고 보면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가 있고 간도가 있었는데 무장투쟁의 어떤 그 본거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간도 쪽이 사실은 훨씬 활발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제 남북 분단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 평가가 안 됐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1순위로 평가되는 우리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그 유명한 의열 단장이었어요. 그렇죠. 공적으로 따지면은 그 서훈을 바꾸도 남을 뿐인데 북에 올라가서는 연안파라는 이유로 김일성 일파한테 숙청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